낡고 적막한 단독주택, 거실 한편에는 먼지 한 점 없는 군복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70대 노인 정수는 매일같이 죽은 손자의 유품을 닦으며 고요한 상실의 시간을 견뎌냅니다. 세상은 그녀를 기운 없는 독거노인으로 보았고 범죄자들은 그녀를 손쉬운 먹잇감으로 점찍었습니다. 하지만 정순의 서랍 깊숙한 곳에는 낡은 통장 대신 수년간 추적해온 정체 모를 명단과 기록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습니다. 치직거리는 전화기 너머로 손자를 사칭한 범죄자의 목소리가 들려온 순간 할머니의 흐릿하던 눈동자는 날카로운 포식자의 그것으로 뒤바뀝니다. 그녀는 떨리는 연기를 하며 범죄자를 자신의 집 안 깊숙이 정중하게 초대합니다. 따뜻한 밥상과 서늘한 올가미가 공존하는 이 기묘한 환대 속에서 진짜 사냥을 시작하는 쪽은 과연 누구일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매일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따스한 오후의 햇살이 거실 깊숙이 들어와 앉는 시각입니다. 72살의 정순 할머니는 오늘도 습관처럼 거실 한쪽에 놓인 작은 사진틀을 집어듭니다. 사진 속에는 빳빳한 군복을 입고 늠름하게 웃고 있는 손자 민우가 서 있습니다. 행여 먼지라도 앉았을까 정순 할머니는 부드러운 융천으로 유리면을 정성스럽게 닦아내려 3년 전 그날 이후 할머니의 시계는 이 사진 앞에서 멈춰버린 것만 같습니다. 고요한 집안에는 낡은 벽시계의 초침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며 적막을 더합니다. 그때였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낡은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진동을 울리며 정순 할머니의 상념을 깨뜨립니다. 할머니는 돋보기를 고쳐 쓰고 화면을 확인하지만 모르는 번호가 떠 있죠. 조심스레 통화 버튼을 누르자마자 수화기 너머에서 찢어지는 듯한 젊은 남자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할머니, 나야 민우. 나 사고 쳤어. 제발 나 좀 살려줘요. 정순 할머니의 눈동자가 잠시 가늘게 떨립니다. 분명 손자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그 음성은 민우의 것보다 훨씬 거칠고 날카롭습니다. 할머니는 이 전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단번에 알아챕니다. 뉴스에서 수없이 보았던 그리고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갔던 바로 그 목소리의 사냥꾼들이죠. 하지만 할머니는 당황하지 않고 천천히 가슴을 진정시킵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 가냘프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을 이어갑니다. 아이고, 민우냐? 내가 왜? 어쩌다가 그런 사고를? 어디 다친 데는 없니? 상대방은 할머니가 속아 넘어갔다고 생각했는지 더욱 과장되게 흐느낍니다. 사람을 쳐서 지금 당장 합의금이 필요하다며 경찰에 알리면 인생이 끝난다는 협박 섞인 애원을 늘어놓죠. 정순 할머니는 눈을 지그시 감고 거실 벽면에 걸린 커다란 달력을 응시합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수년간 준비해온 시나리오가 활자처럼 선명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돈은 걱정 말거라. 내가 장롱 속에 모아둔 쌈짓돈이 꽤 된단다.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우리 집으로 오렴. 할머니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전화를 끄는 정순 할머니의 표정에서 조금 전의 나약함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녀는 곧장 안방으로 들어가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해진 통장과 낡은 일기장을 꺼냅니다. 그 일기장 사이에는 민우의 사고 당시 기사와 의문스러운 인물들의 가계도가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죠. 할머니는 무거운 한숨 대신 결연한 의지를 내뱉으며 주방으로 향합니다. 주방 선반에서 가장 좋은 쌀을 꺼내 정성껏 씻기 시작합니다. 쌓아 흐르는 물소리에 맞춰 할머니의 손길도 분주해집니다. 냉장고 구석에 아껴두었던 소고기와 싱싱한 채소들이
식탁 위로 차례차례 올라오죠. 밥솥에서 치익치익 김이 오르며 구수한 냄새가 온 집안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마당의 정적이 깨지며 낡은 철대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립니다. 후드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청년 지훈이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발을 들입니다. 그는 힐끗거리는 눈초리로 집안의 구조를 살피며 금세 돈을 챙겨 나갈 국리뿐입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벌컥 열리더니 정순 할머니가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뛰어나옵니다. 할머니는 지훈의 앞에 서서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그의 두 손을 덥석 부여잡습니다. 아이고 민우야, 어서 오너라. 어디 보자. 내 새끼 얼굴 좀 보자. 지훈은 당황하여 몸을 뒤로 빼려 하지만 할머니의 소나기는 생각보다 단단하고 간절합니다. 할머니의 눈가에는 금세 눈물이 그렁그렁하게 맺히고 그 진실한 눈빛에 지훈은 잠시 할 말을 잃습니다. 지훈은 어색하게 목소리를 깔며 할머니, 돈은 준비됐어요? 라고 짧게 묻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대답 대신 지훈의 거친 손등을 쓰다듬으며 연신 안쓰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지훈은 노인의 어수룩한 행동에 내심 코웃음을 치며 계획이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거실로 들어선 지훈은 낡은 가구들을 훑어보며 돈 가방이 있을 법한 위치를 가늠합니다. 정순 할머니는 지훈을 소파에 앉히고는 그의 발치에 놓인 낡고 지저분한 운동화를 손수 가지런히 정리합니다. 지훈은 이런 과한 친절이 불편한 듯 빨리 돈만 주면 바로 가야 해요. 급해서 그래요라며 할머니를 재촉합니다. 정순 할머니는 서두르는 기색 없이 따뜻한 물수건을 가져와 지훈의 손을 닦아주기 시작합니다. 지훈은 흠칫 놀라며 손을 빼려 하지만 할머니의 부드러운 손길에 묘한 온기를 느끼며 얼어붙습니다. 애가 손이 왜 이렇게 찼니? 밖에서 고생을 얼마나 한 거야. 일단 밥부터 먹자꾸나. 할머니는 지훈을 주방 식탁으로 이끕니다. 식탁 위에는 조금 전 정성스레 준비한 밥상이 차려져 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쌀밥과 노릇하게 구워진 생선, 그리고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지훈의 코끝을 자극합니다. 지훈은 돈을 챙겨야 한다는 생각과 허기를 채우고 싶다는 욕망 사이에서 갈등하며 마른 침을 삼킵니다. 정순 할머니는 지훈의 반응을 살피며 은밀하게 주방 창문 너머 대문을 응시합니다. 지훈은 의자에 앉아 식탁 밑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며 조직원에게 상황을 보고합니다. 할머니가 완전히 속았다며 곧 돈을 챙겨 나가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정순 할머니는 지훈의 등 뒤에서 그의 그림자를 가만히 내려다보며 묘한 미소를 짓습니다. 지훈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식탁을 바라보지만 코끝을 찌르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에 절로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납니다. 정순 할머니는 그 소리를 놓치지 않고 인자한 웃음을 지으며 지훈의 밥그릇에 갓 구운 조기 살을 큼직하게 발라 올려줍니다. 지훈은 혹시라도 이 음식에 약이라도 탔을까 싶어 망설이다가 할머니가 먼저 찌개를 한술 크게 떠먹는 모습을 보고서야 숟가락을 듭니다. 뜨끈한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자 온종일 긴장과 불안으로 굳어있던 지훈의 몸이 마법처럼 노곤하게 풀리기 시작하죠. 어떠니? 입맛에 맞니? 우리 민우가 제일 좋아하던 반찬들로만 차렸단다. 할머니의 다정한 목소리에 지훈은 대답 대신 고개를 푹 숙인 채 밥을 입안 가득 밀어 넣습니다. 편의점 삼각김밥과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그에게 누군가 정성으로 차려준 집밥은 낯설다 못해 가슴 한구석을 아리게 만듭니다. 정순 할머니는 지훈이 정신없이 식사하는 틈을 타
거실 소파 위에 놓인 지훈의 낡은 가방을 유심히 살핍니다. 가방 지퍼 사이로 삐져나온 종이 뭉치에는 인출 장소와 조직의 은어가 섞인 지시사항들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할머니는 그것을 확인하고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은 채 다시 주방으로 돌아와 따뜻한 보리차를 잔에 채웁니다. 밥을 2그릇이나 비운 지훈은 배가 부르자 잠시 목적을 잊은 듯 멍하니 천장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이내 휴대전화 진동이 울리자 화들짝 놀라며 다시 날카로운 눈빛을 되찾고 돈 이야기를 꺼냅니다. 할머니, 이제 밥도 먹었으니 약속한 돈 좀 주세요. 저 진짜 급해요. 지훈의 재촉에 정순 할머니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 장롱 쪽을 가리키며 뜸을 들입니다. 할머니는 돈은 이미 준비되어 있지만 밤이 깊어 길눈이 어두우니 조금만 더 쉬었다가 통행이 뜸해질 때 가져가라고 다독이죠. 지훈은 당장이라도 소리를 지르며 집안을 뒤지고 싶지만 할머니의 차분한 태도에 묘하게 압도되어 다시 의자에 주저앉고 맙니다. 정순 할머니는 거실 불을 끄고 은은한 스탠드 조명만 켠 채 지훈에게 민우의 어린 시절 사진첩을 내어줍니다. 사진 속 아이의 해맑은 웃음을 보던 지훈은 문득 자신의 초라한 현실과 대비되는 느낌에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할머니는 지훈의 거친 손을 다시 한번 꼭 잡으며 마치 진짜 손자에게 하듯 옛날 이야기를 두런두런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어느덧 사방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기고 정순 할머니의 집은 정막만이 감돕니다. 거실 소파에서 깜빡 잠이 들었던 지훈은 주머니 속 휴대전화의 거친 진동 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며 깨어납니다. 화면에는 조직의 중간 관리자인 검은 모자로부터 온 메시지가 가득 쌓여 있죠. 왜 아직도 안 나와? 노인네 돈 뺏어서 10분 안에 안 튀어나오면 내 목숨은 없다. 지훈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고 조금 전 느꼈던 온기는 순식간에 공포로 뒤바뀝니다. 지훈은 어둠 속에서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할머니가 잠든 줄 알았던 안방 문을 열어봅니다. 하지만 방 안은 비어 있고 할머니의 온기만 희미하게 남아있을 뿐입니다. 지훈은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하며 거칠게 장롱문을 열고 이불 사이와 서랍 밑바닥을 미친 듯이 뒤지기 시작합니다. 손에 잡히는 통장은 보이지 않고 먼지 쌓인 낡은 앨범과 민우의 유품들만 바닥으로 힘없이 떨어집니다. 초조해진 지훈의 거친 숨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그의 눈은 탐욕과 두려움으로 번들거립니다. 그때 거실 쪽에서 나지막한 말소리가 들려 지훈은 동작을 멈추고 숨을 죽입니다. 문틈으로 살짝 밖을 내다보니 정순 할머니가 어둠 속에 앉아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우가 드디어 집에 왔어. 오늘 밤은 아무도 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단단히 걸어 잠가줘. 할머니의 목소리는 낮고 평온하지만 그 속에는 서늘한 기운이 서려 있어 지훈의 심장을 조여옵니다. 공포가 극에 달한 지훈은 판단력을 잃고 주방으로 달려가 식탁 위에 놓인 과도를 손에 움켜잡습니다. 날카로운 칼날이 달빛을 받아 차갑게 빛나고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칼을 고쳐줍니다. 그는 거실로 뛰어나와 소파에 등을 돌리고 앉아있는 정순 할머니를 향해 칼을 겨눕니다. 할머니, 돈 어디 숨겼어? 당장 내놓지 않으면 진짜 무슨 짓 할지 몰라. 지훈의 비명 섞인 외침에도 정순 할머니는 놀라거나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지훈을 향해 몸을 돌리며 오히려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합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공포 대신 깊은 슬픔과 알 수 없는 연민이 가득 담겨 있어 칼을 든 지훈을 당황하게 만듭니다.
할머니는 자신을 위협하는 칼날을 빤히 바라보면서도 한 걸음씩 지훈에게 다가갑니다. 지훈의 손에 들린 칼날이 할머니의 가슴팍 앞에서 힘없이 흔들립니다. 정순 할머니는 칼끝이 닿을 듯한 거리에서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지훈의 젖은 눈동자를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내가 지금 든 게 정말 칼이라고 생각하니? 그건 내 인생을 찌르는 가시란다. 할머니의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거실의 공기를 무겁게 가라앉힙니다. 지훈은 당장이라도 휘두를 듯 고함을 치지만 자신을 피하지 않는 노인의 기백 앞에 오히려 팔의 근육이 경련하듯 떨려옵니다. 정순 할머니는 천천히 손을 뻗어 지훈이 들고 있는 칼날을 손바닥으로 부드럽게 감싸 아래로 내립니다. 지훈은 할머니의 손바닥에서 배어나온 핏방울이 바닥으로 툭 떨어지는 것을 보고 경악하며 칼을 놓치고 맙니다. 할머니는 상처난 손은 아랑곳하지 않고 서랍장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식탁 위에 거칠게 던집니다. 그 안에는 지훈이 소속된 조직의 자금 세탁 경로와 핵심 인물들의 사진, 그리고 지훈의 실명과 고아원 기록까지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지훈은 자신의 모든 과거와 치부가 낱낱이 파헤쳐진 종이 더미를 보며 온몸의 피가 식는 듯한 기분을 느낍니다. 3년 전 내 손자 민우도 너 같은 아이들의 꼬임에 빠져 길바닥에서 차가운 시신이 되었지. 할머니의 눈에서 처음으로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뺨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지훈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가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라 누군가의 세상을 무너뜨리는 일이었음을 그제야 실감하며 주저앉습니다. 할머니는 무릎을 꿇고 있는 지훈의 어깨를 잡으며 복수 대신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제안합니다. 지금 이 순간 조직의 은신처와 다음 타깃을 경찰에 알리면 평생의 짐을 덜고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돕겠다는 약속이죠. 지훈은 할머니의 발치에 머리를 조아린 채 죄송하다는 말조차 나오지 않아 오열합니다. 그때 지훈의 휴대전화에서 조직의 최후 통첩이 도착합니다. 응답 없네. 우리가 직접 들어간다. 대문 밖에서 거친 타이어 소리와 함께 여러 명의 발소리가 마당을 가로지르기 시작합니다. 할머니는 지훈을 일으켜 세우며 안방 벽면에 숨겨진 통신 장비들을 작동시킵니다. 민우는 못 지켰지만 너는 살려야겠다. 이게 내가 널 초대한 진짜 이유란다. 마당을 가로지르는 거친 발소리가 현관문 앞까지 다다르자 정순 할머니는 지훈의 손을 이끌고 부엌 구석의 좁은 다용도실로 몸을 피합니다. 곧이어 쾅 하는 굉음과 함께 현관문이 부서져 나가고 험악한 인상의 사내들이 거실로 들이닥치죠. 지훈은 어둠 속에서 숨을 죽인 채 자신을 찾아내 죽이겠다고 고함을 치는 조직원들의 목소리에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떱니다. 정순 할머니는 떨고 있는 지훈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미리 준비해둔 소형 리모컨의 버튼을 조용히 누릅니다. 그 순간 집안의 모든 창문과 출입구에서 육중한 강철 셔터가 소름 끼치는 금속음을 내며 일제히 내려앉습니다. 당황한 조직원들이 셔터를 발로 차며 빠져나가려 하지만 정순 할머니가 수년간 공들여 개조한 집은 순식간에 요새로 변합니다. 지훈은 할머니가 단순히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들을 한 곳에 가두고 스스로를 미끼로 삼았음을 깨닫고 경악하죠. 셔터 너머로 들려오는 도끼질 소리와 욕설이 벽을 타고 고스란히 전해지며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합니다. 정순 할머니는 다용도실 바닥에 낡은 깔판을 걷어내고 지하 보일러실로 이어지는 좁은 통로를 가리킵니다. 지훈은 다친 어깨를 움켜쥐고 할머니를 먼저 내려보내려 하지만 할머니는 오히려 지훈의 등을 떠밀며 서두르라고 재촉합니다. 지하 공간은
밖의 소란과는 대조적으로 서늘하고 고요한 공기가 감돌며 기묘한 평화를 유지합니다. 정순 할머니는 선반 위에 숨겨두었던 구급함을 꺼내 지훈의 상처난 어깨를 정성스럽게 소독하고 붕대를 감아줍니다. 지훈은 자신을 해치려 했던 조직원들보다 자신을 살리려는 이 노인의 진심이 더 무서우면서도 가슴 깊은 곳이 뜨거워짐을 느낍니다. 할머니, 왜 저 같은 놈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세요? 지훈의 물음에 할머니는 붕대를 묶으며 나직하게 답합니다. 너는 놈들에게 소모품이었겠지만 나한테는 아직 돌아올 기회가 남은 한 사람일 뿐이란다. 할머니는 벽에 설치된 모니터를 켜서 집안 상황을 살피며 경찰이 도착하기만을 차분히 기다립니다. 지하 보일러실의 희미한 불빛 아래서 정순 할머니는 모니터 화면을 응시합니다. 거실에 갇힌 조직원들이 도끼로 강철 셔터를 내리치며 악을 쓰고 있지만 특수 제작된 문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할머니는 떨고 있는 지훈의 손에 낡은 구형 무전기 하나를 쥐어줍니다. 이건 경찰청 범죄수사대 팀장님과 연결된 거란다. 내가 직접 말하렴. 그래야 내 진심이 전달될 게다. 지훈은 무전기를 받아들고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할머니와 장비를 번갈아 바라봅니다. 사실 정순 할머니는 손자 민우를 잃은 직후부터 이 조직을 무너뜨리기 위해 치밀하게 정보를 수집해 온 경찰의 그림자 협력자였습니다. 지훈은 할머니의 놀라운 치밀함에 경악하면서도 그녀가 자신에게 준 것이 함정이 아니라 퇴로였음을 깨닫고 무전기 버튼을 꽉 누릅니다. 여기는 박정수님 댁입니다. 지금 조직의 행동대원들이 안에 갇혀 있습니다. 제 이름은 강지훈이고 모든 것을 자백하겠습니다. 지훈은 할머니의 격려하는 눈빛을 받으며 조직의 다음 타깃과 암호화된 메신저, 비밀번호를 하나씩 의조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가늘게 떨렸으나 정보를 넘길수록 점차 단호하고 뚜렷해집니다. 정순 할머니는 지훈의 등을 천천히 쓸어내리며 마치 체한 것을 내려보내듯 정성을 다해 글을 보듬습니다. 그 사이 지하 천장에서는 조직원들이 바닥을 뚫으려는 듯 거친 금속음이 끊이지 않고 울려 퍼집니다. 지훈은 혹시라도 할머니가 위험해질까봐 입구를 막으려 하지만 할머니는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그를 만류합니다. 걱정 말거라. 저들이 문을 열려고 발악할수록 경찰의 포위망은 더 촘촘해질 테니까. 할머니는 미리 준비해둔 노트북을 켜서 조직의 해외 서버 IP 주소를 추적하는 프로그램을 구동합니다. 지훈은 모니터 화면 속에서 붉게 깜빡이는 점들이 조직의 은신처임을 확인하고는 소름 돋는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밖에서는 드디어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고 할머니는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민우의 사진이 있는 쪽을 향해 고개를 끄덕입니다. 집을 에워싼 수십 대의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지하 보일러실까지 요란하게 울려 퍼집니다. 거실에 갇혀 날뛰던 조직원들의 고함은 어느덧 비명 섞인 당혹감으로 변하고 강철 셔터를 두드리는 도끼질 소리도 점차 잦아듭니다. 정순 할머니는 리모컨을 조작해 집안의 보안 시스템을 해제하고 강철 셔터를 천천히 올리기 시작하죠. 육중한 금속음이 멈추자마자 무장한 경찰들이 번개처럼 들이닥쳐 조직원들을 제압합니다. 정순 할머니는 지훈의 손을 잡고 지하 계단을 올라와 난장판이 된 거실 한복판에 섭니다. 바닥에는 할머니가 아끼던 찻잔들이 조각나 흩어져 있고 민우의 유품 상자도 발길질에 채어 뒹굴고 있습니다. 제압당한 조직원들은 지훈을 발견하자 살기 어린 욕설을 퍼붓습니다. 지훈은 본능적으로 위축되어 고개를 숙이지만 정순 할머니는 그의 손을 더욱 꽉 쥐며
꼿꼿하게 허리를 펴니다. 할머니는 경찰에게 연행되는 조직원들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낱낱이 훑으며 조용히 의졸입니다. 너희가 앗아간 것은 돈뿐만이 아니라 누군가의 유일한 삶이었고 마지막 희망이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으나 그 안에 담긴 서슬퍼런 분노와 슬픔은 거실 안의 모든 사람을 압도합니다. 경찰 수사관이 다가와 지훈에게 수갑을 채우려 하자 정순 할머니가 앞을 가로막으며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 아이는 범인이 아니라 제 손자입니다. 제보를 통해 조직 전체를 검거하게 도운 용감한 목격자이기도 하고요. 할머니의 증언에 수사관은 지훈에게 수갑 대신 가벼운 동행을 요청하며 그를 밖으로 안내합니다. 지훈은 자신을 끝까지 손자라고 불러주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내고 맙니다. 정순 할머니는 난장판이 된 집안에서 민우의 사진첩을 소중히 품에 안고 멀어지는 호성차를 한참 동안 바라봅니다. 비로소 3년간의 긴 추적이 끝났음을 알리는 찬 바람이 할머니의 흰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어느덧 소란스러웠던 사이렌 소리가 멀어지고 집 마당에는 서늘한 새벽 공기가 내려앉습니다. 지훈은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할머니를 뵙기 위해 현관 앞에 멈춰섭니다. 정순 할머니는 안방에서 미리 준비해둔 보자기를 들고 나와 지훈에게 건넵니다. 보자기 안에는 민우의 이름이 수놓인 손수건과 함께 따뜻한 새 옷 한 벌이 정갈하게 접혀 있습니다. 지훈은 그 보자기를 받아들고는 마치 부모님 앞에 선 아이처럼 어깨를 들썩이며 깊숙이 고개를 숙입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놈을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훈의 젖은 목소리에 정순 할머니는 그의 거친 뺨을 따뜻한 손으로 감싸주며 인자하게 웃어 보입니다. 할머니는 지훈의 주머니 안에 작은 쪽지 하나와 비상금 그리고 집 주소가 적힌 종이를 몰래 넣어줍니다. 죗값을 다 치르고 나면 갈 곳 없을 때 꼭 이 집으로 다시 오너라. 내가 올 때까지 대문은 늘 열어둘게. 할머니의 약속은 얼어붙었던 지훈의 심장에 따스한 봄볕처럼 스며들어 살아야겠다는 강한 의지를 심어줍니다. 지훈이 호송차에 올라타 창밖으로 멀어지는 순간까지 정순 할머니는 마당 한복판에 서서 손을 흔듭니다. 청소를 마친 할머니는 주방으로 들어가 다시 쌀을 씻고 밥솥에 불을 올립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새밥을 공기에 담아 거실 한쪽에 놓인 민우의 영정 사진 앞에 조용히 올립니다. 할머니는 사진 속 민우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민우야, 내가 보내준 친구가 오늘 무사히 길을 찾아갔단다라고 나직이 속삭입니다. 창밖으로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밝아오고 할머니는 민우 곁에 자신의 찻잔을 내려놓으며 평온한 한숨을 내뱉습니다. 그것은 피비린내 나는 복수의 끝이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을 구원했다는 안도감과 사랑의 승리였습니다. 시간은 어느덧 흘러 1년이라는 계절이 바뀌고 정순 할머니의 마당에는 노란 산수유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났습니다. 할머니는 예전처럼 정갈하게 마당을 쓸고 대문 빗장을 활짝 열어둔 채 누군가를 기다리듯 자꾸만 고개를 내밉니다. 집 안주방에서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진동하고 식탁 위에는 갓 지은 하얀 쌀밥과 정성스러운 밑반찬들이 넉넉하게 차려져 있죠.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는 예전의 쓸쓸함 대신 은은한 기대감과 평온함이 서려 있습니다. 그때 멀리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에 할머니의 손길이 멈춥니다. 1년 전 불안하게 서성대던 그 청년이 이제는 깨끗하게 차려입은 모습으로 대문 앞에 서 있습니다. 지훈은 한 손에 작은 꽃다발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할머니가 주었던 손수건을 소중히 쥐고 있습니다. 그는 대문 안으로 선뜻 들어오지 못한 채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당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할머니와 눈이 마주칩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늦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이제 떨림 없이 단단하고 맑아져 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버선발로 달려나가 지훈의 두 손을 꽉 움켜잡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주방 식탁에 마주 앉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지훈의 밥그릇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기 반찬을 듬뿍 얹어주며 연신 많이 먹어라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지훈은 이제 의심이나 불안 없이 할머니가 차려준 진심 어린 밥상을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표정으로 비워나갑니다. 밥알을 씹을 때마다 목이 메어오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의 눈물이 섞인 맛입니다. 식탁 한쪽에는 여전히 민우의 사진이 놓여 있지만 이제 그 곁에는 지훈이 가져온 꽃다발이 함께 놓여 있습니다. 식사를 마친 지훈은 자연스럽게 소매를 걷어붙이고 설거지를 시작하고 할머니는 그 뒷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봅니다. 한때는 사냥꾼과 사냥감으로 만났던 기구한 인연이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서로를 아끼는 할머니와 손자가 되어 한 지붕 아래 머뭅니다. 정순 할머니는 지훈의 어깨를 토닥이며 오늘 밤엔 무슨 반찬을 먹을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눕니다. 열린 대문 밖으로는 마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오고 할머니의 낡은 한옥집에는 다시 활기찬 생명력이 피어오르며 이야기는 막을 내립니다.